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의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6.3 장미 대선, 이제 보름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기 대선이란 급박한 상황으로 이 대선 전국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이 시간에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해 보고요. 강원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한중일입니다. 그리고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 허소영입니다. 네, 대선을 향해서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각 도당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 먼저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됐을 텐데 출범식도 가졌고요. 네. 구성된 위원장 또 함께해 주실 분들 등등 해서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번 월요일부터 선거에 임하면서 저희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한규호 의원님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네. 그 밑으로 지금 현역 의원님들과 지구당 위원장께서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또한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7개의 특별위원회와 8개의 직능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승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5월 12일 날 도당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쪽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금 한 발 더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그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5월 12일 8시에 춘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강원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저희가 그 상임선대위원장 또 공동선대위원장하고 각 그 당원들하고 같이 상견례도 치렀는데요. 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김도균 강원도당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같이 더불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송기현, 허영, 백승하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이광재, 심기준, 최욱철 또 김정우 의원 등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그런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또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님처럼 또 시민사회 대표성으로 같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최문순 전 도지사도 이름을 같이 올리셔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어벤져스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대책위원회가 메모드급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든든합니다. 네, 1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고 이번 주 월요일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네요. 선거운동을 개시한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 허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유세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장 처음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그 출정식을 K마트 사거리에서 했습니다. K마트 사거리가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게요. 2016년 그 박근혜 탄핵 시절에 사거리부터 꽉 채웠었던 그 춘천 시민의 힘을 여기에서 다시 되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그곳을 잡았고요. 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가 기운을 많이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물론 이번 선거가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단단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퇴계동 사거리가 승리의 상징 같은 장소군요. 네, 그리고 또 지난 그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계속 그 사거리를 지키면서 그 내란 종식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만나고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곳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 선거운동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저희는 초반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 의해서. 그래서 선거 초반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었는데 기대 이상의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첫날 춘천시 명동 중앙로 로타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내리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를 쳐주시는 분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과거에도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보다도 또 이번에는 더 많은 분위기여서 우리 선거 운동원들조차도 좀 놀랐습니다. 좀 처음에는 저희들도 선거 초반이라서 좀 긴장도 했었고 또 이게 과연 시민들이 우리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좀 우려를 했었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선거 홍보 차량도 좀 첫날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원 스스로가 조금 좀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춘천 중앙로에서 시작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춘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도청 바로 밑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전에도 선거 운동할 때 처음에 중앙로 로터리를 좀 선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현장의 반응은 역시 보수표가 상당히 많이 이전 선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국민의 입장에선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그 지도부의 책임 퇴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어요. 강원도당의 당원과 또 도당 분위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선의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후보 진영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가는 분위기라서 경쟁이 좀 없었는데 저희는 8강, 4강, 2강, 1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최종 후보자가 한덕수 그 총리가 출마 선언함으로써 거기에 또 한 번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간의 감정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전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경쟁을 했던 후보자들도 지금은 우리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당원의 선택이었으니까 그에 따른 결집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6.3 선거일까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은 만큼 계속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일정도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의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18개 시군을 다 돌 계획입니다. 네. 강원도당에서 지원을 해서 강원도의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저녁을 다 인사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 직접 현장으로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그 민원 그 창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는 민원들 그리고 애로 사항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당과 의논을 해서 공약 내지 또 차후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대동소이하죠. 네. 선거 방법이 국가 선관위에서 허락한 선거 방법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방식이고요. 저희 뭐 유세 그 도당의 유세본부 차량은 주로 각 지역의 5일장 혹은 큰 행사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능한 한 많은 그 시민들, 도민들 또 관광객들을 맞이할 생각이고 네. 또 주말에는 강릉이나 속초, 양양처럼 바닷가 쪽 관광지에 가서 우리 해변가로 오신 그 전국에 오신 분들도 함께 보겠다라는 거고 이 도 유세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그 18개 시군마다 유세차가 다 하나씩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유세차들은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 빈틈없는 대민 유세를 할 겁니다. 저희 이번에 유세의 컨셉이 경청 유세입니다. 경청. 예, 그거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경선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 그 유세단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인지도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그 행보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경청 투어에 이어지는 경천 그렇죠, 유세군요. 네. 5일장 장터를 많이 찾아가고 네. 또 바닷가 쪽에 네. 관광지를 공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표가 좀 덜 왔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 가장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곳인데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경청토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을 많이 열어놓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차량 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다 보면 또 국민의힘 도 유세 차량도 만나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정치적 혼돈 속에 놓이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각 당에서 이런 기대감과 책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각 당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소회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 대변인님. 네. 저희는 20대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대선 결과의 차이가 불과 0.77,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석패했다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그런 와중에서도 민주당이 41.7%, 국민의힘이 52.2%를 무려 한 12.5% 정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패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로 저희가 아쉽게 졌었는데요.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선거에서조차도 민주당이 그 강원도에서의 성적은 좀 저조했었다. 네. 그래서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만 한 2, 3% 정도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승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강원도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이긴다라는 각오로 강원도의 승리를 민주당 승리의 첫 번째 소식으로 안기자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조했던 표심을 되찾기 위한 각오가 상당히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번만큼은 그리고 사실 이번에마저도 민주당이 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그 시기인데 우리나라의 후퇴와 퇴보를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그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정적인 텃밭이지만 이번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좀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좀 긴장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김은수 후보 경우에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상 해왔습니다. 김은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언문에도 국가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국가가 유한다면, 국가가 필요하다면 대연정이든 대통합이든 나는 이루어지겠다 했습니다. 그와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도 김문수 후보께서 좀 지난번에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밀렸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좀 보완을 하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필승을 우리는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시선과 표심을 사로잡고 후보자의 또 선거 전략이나 가치관, 철학이 녹아든 슬로건 경쟁도 상당히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의 슬로건 어떻게 정해졌는지 들어보죠. 국민의힘 슬로건 어떻게 국민의힘은 정했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입니다. 이 슬로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9일날 지도부에서 후보자 교체를 이루어졌었죠. 그때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끝까지 나는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글이었죠. 그렇군요. 그 길을 지금도 그 청렴하고 강조를 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를 두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슬로건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를 지금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정한 슬로건이네요.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이제 보통 슬로건을 하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기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좀 초점을 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그 큰 대자 대한민국에 맞게 더 위대하고 또 그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또 하위 슬로건이 지금은 이재명인데요. 네. 이 지금은 이재명은 이재명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잖아요. 뭐 추진력이라든지 유능함이라든지 실천력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그 일꾼 도구로 쓰이겠다, 제대로 쓰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네. 지금은 이재명. 자, 21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이란 특수 상황으로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진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 2위 후보 간 3차 경선까지 신설해서 경선 흥행을 노렸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로 후보 단일화에 또 관심이 집중되면서 흥행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입장은 어떤지요? 그 언론에서 보면 흥행이 그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흥행 효과를 아주 극대화로 이루어졌죠. 극적으로 봤군요. 저희는 그 경선 과정이 매우 좀 치열했죠. 네.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의외로 국민들이 언제 경선이 끝난지를 모를 정도였는데 저희 당은 처음에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8강 그리고 4명으로 압축하고 그다음에 다시 2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한덕수 총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력 파업이 좀 많았죠.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 또 당원들이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87%가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단일화 중에서는 또 80 몇 프로가 12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당에서는 그 당원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끔 좀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좀 진통을 겪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봤을 때 그 결과로 봤으면 결과는 이게 사법이라던가 아니면 후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당에서 억지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민주덕이다. 네. 그리고 당원의 요구사항을 당이 수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매우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역설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과정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알리는 데는 네. 큰 홍보 효과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다른 양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됐는데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은 실상 이재명 1강 구도에서 시작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유고가 된 상황이지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 체제로서 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개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된 후보로서 네. 그 갖추었었던 것이 좀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경수, 김동연 예비 후보도 같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압도적인 강세 속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억울하거나 누군가 좀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잘 치러졌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이기도 했었고 당 대표도 했었고 또 총선에서 180석을 그 만들어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엄의 밤에 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오도록 해서 그 계엄 선포 불과 그 3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키는 그런 역량을 보였던 분입니다. 네. 상당히 당 내 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 쌓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만들었다거나 그 소위 말해서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아니라 네. 상당히 폭넓은 신뢰 속에서 또 그 역량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그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이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어요.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게 일단락되면서 대선 기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 어떻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대선 후로 공판이 연기가 됨으로써 사실상 사법부가 그동안 그 어거지로 했었던 여러 무리수가 네. 일단은 제동은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하게 사필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셨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와 그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그 한 것은 정치적인 편향으로 보인다. 그 오히려 그 법원의 여러 신뢰라든지 그 권위를 잃게 했다라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고등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극히 합당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두 분께서 좀 대변해 주신다면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자의 그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다 네.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정직하고 도덕성이 깨끗한 김문수 후보냐의 경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로 미뤄졌지만 이건 단순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항상 얘기하는 공평과 평등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이 뒤로 미뤄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혹여나 대통령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면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죄가 만약에 6월 18일 이후에 유죄가 나온다면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하다 또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그걸 모자라서 또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법까지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리 사법권의 판단이 뒤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허 대변인은? 글쎄요, 그 후보들이 가져야 될 자질과 능력 등에 있어서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네.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고 그런 인물만큼 압도적인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또 위험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야말로 내란 상황에서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민께 사과할 때조차도 그 끝내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로지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네. 그 예를 보였을 뿐인데요. 대통령이라면 누구도 국민의 안위 또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그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네.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죠. 내란에 동조한 적도 없고 계엄을 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적은 있죠. 네. 탄핵에 반대한 적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내란에 동조했다.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회의를 할 때 참석하지도 않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그런데 않은 것이 왜 아니죠.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지 민주당에서 그건 잘못 알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대통령이 되돌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헌법 84조 갖고도 지금 굉장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두려워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번에도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을 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지 그 헌법 83조가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때로는 좀 정확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허 대변인님. 저는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획책 과정에 그 현장에 국무위원으로 가 있지 않았던 것만으로 충분히 본인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 혹은 옹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내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 김문수 지금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역사적으로 평가와 판단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온도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탄핵에 반대했다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도 다 내란에 동조한 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네. 또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물론 국회에서 지금도 그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할 때 앉아있던 모습이 꼭 사과를 안 한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진심에 우러나서 사과를 하는 거고 사과의 장소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체로 국무위원들을 일어나서 사과를 시키고 그 사과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과를 안 했다. 또 그게 내란의 동조자라 하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방금 하신 말씀 속에 단초가 있는데요. 사과라는 것은 본인의 진심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진심이 안 움직이신 거죠. 사과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봤기 때문에요. 그것을 옹호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육3 대통령 선거는 20일부터 25일 재배 투표가 진행되고요. 29, 30일 사전 투표를 거쳐서 6월 3일 본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 시기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이목이 대선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강원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선과 맞물려서 강원도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강원도 홀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도민의 불만과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강원도 홀대를 정말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두 분 대답 좀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이전에 이미 이제 강원도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민주당의 마음을 내주지 않으셨던 곳부터 찾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홀대론이 좀 무력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거 전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 그다음에 동해안권역, 그리고 그 폐광 지역까지 골고루 이렇게 찾으셨었는데요. 모두 경청하고 메모하고 또 그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캠프에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강원도 보통 이게 홀대다 아니다라고 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강원도 인사를 중요한 요직에 당이나 혹은 그 내각에서 쓰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당 요직을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강원도를 우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강원도민들의 삶이 그럼 과연 달라졌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강원도를 위한 정책을 어느 정도 이행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광산 노동자셨고 또 형님이 태백에서 그 여전히 거주하면서 강원도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과 그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장을 할 때 공약 이행률이 90%가 다 넘으셨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도 그렇게 잘 이행을 하실 거고 네. 거기에 포함될 우리 강원도의 공약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홀대론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후보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게 되면 공약 중에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 절대 홀대 안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 당 대통령도 그랬고 민주당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홀대를 했습니다. 사실. 네. 강원도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지난 정부 얘기도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만큼 없는 거고요.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려고 하는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밖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강원도도 국회의원 수만 해도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8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번엔 우리가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이 2석이죠. 아까 허소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당 국회의원님들이 보게 되면 중량감 있는 역할들을 중앙에서 하고 있어요. 5선, 4선, 3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런 중책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내각의 장관도 추천을 해서 장관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현안인 SOC 사업들도 많이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도민들은 강원 홀대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구에서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걸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좀 잘 성장을 시키고 그분이 3선, 4선으로 키워줄 수 있는 국민들의 또 도민들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국회의원이 중앙정치에 가서 무게감이 있고 또 그 무게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홀대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번 그냥 뭐 대통령 후보나 정부에다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성장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원형 공약의 윤곽이 채 드러나지 않아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얘기해 보죠.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또한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찍이 SNS를 통해서 강원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미래산업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각 권역을 좀 분류를 해서 동해안권을 한 동해 거점으로 해서 뭐 해상풍력이나 수소에너지 이런 산업 에너지 그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거점을 삼겠다. 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처럼 그 산업의 기반이 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 도시로 성장을 시켜서 AI라든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네. 첨단 의료 복합 그런 소부장 산업으로 육상시키겠다라고 했고 횡성, 원주, 영월 등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이를 중심으로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 특구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곳곳이 관광의 터전이 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대로 그 평화 관련된 그런 관광이 있을 수 있겠고요. 폐광 지역은 청정 에너지와 의료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또 평창과 강릉은 우리가 그 올림픽 유산을 담고 관련된 문화
자연이 좀 더 이렇게 융합된 그런 글로벌 복합 휴양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설악과 동해안권은 뭐 해양 레저 관광지, 그리고 정선 지역은 이제 힐링의 명소,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명소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래 산업과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견은 뭐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 미래를 위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원도와 협력하여 2030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전략은 총 사업비가 61조 규모로 8대 분야의 32개의 공약 과제, 1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및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SOC 확충 사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통해 강원도의 국가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2경춘국도와 영월 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SOC 사업같이 강원도가 국비 반영에 적극 나서는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네. 면제를 받았죠. 면제를 받아서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고 2026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발전 정책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충분히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엔 강원도의 민심과 표심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강원도가 보수 집권 등의 텃밭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자꾸 그 이재명 후보 경선 후보 시절에 그 경청 투어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반응을 보면 와, 그 정말 철옹성 같았었던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마음을 열고 나오는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 하시는데요. 샤이 민주당 성향에 있는 분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만큼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다라고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당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니폼 혹시 보셨을까요? 네. 유니폼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숫자 밑에 빨간색의 꼭지점을 살짝 두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서민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관점도 끌어안겠다, 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유니폼부터 신발까지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여져 있어서 네. 그런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이념적인 판단이나 또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이 주민들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먼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로 봤을 때 이 후보의 실천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당이 달랐지만 연천군에 대해서 첫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당 지역구에 먼저 주는데요. 이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더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연사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보수든 중도든 관계없이 이재명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천력과 포용력으로 네. 표를 더 다지겠다.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대선 또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점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책 갖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좀 들어주었죠. 이번에도 이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의 성향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좀 들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이라던가 또 우리 당에서의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혹여나 저희들에게 그런 도민들의 그런 마음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이번에 책임감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자중하면서 그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약들로 국민들에게 저희 당을 홍보하고 저희 당을 지지를 선언하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도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삶의 질, 강원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에 따른 또 표심이 결정이 될 텐데 강원도 공약 반영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향후에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국민의힘 도당의 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 출신 중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요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네, 허 대변인님. 도 출신 그 의원들의 경험과 역사는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죠. 네. 예, 거의 그 8개 지역구 모두가 거의 국민의힘이 찾았었던 격도 있고, 그래서 계속 묻고 싶은 것은 그 집권 혹은 내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 강원도에 미쳤었던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성과들을 과연 그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을까, 도민들이 그걸 체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패착 중에 하나가 강원도 발전에서의 패착 중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그 이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넣었었던 거고 네. 국민의힘은 평화를 빼고 경제만 넣자 뭐 해서 사실 갈등이 되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평화도 그다음에 경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이 올라갔었고 나중에서야 이제 뭐 글로벌 미래도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됐는데요. 강원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평화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핵심 이슈가 빠진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민주당은 실질적이고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그 성과들을 보여왔고 또 최근에 비록 우리가 2명의 국회의원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허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강원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김진태 지사와 협의를 하면서 확보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종일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강원 공약을 보게 되면 30%밖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도민들도 매우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되지 못한 공약의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제대로 못한 것과 네. 그다음에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입니다. 또 세 번째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이 미흡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에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고 지난 공약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난 공약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 그리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네.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강원도는 희생을 강요받고 홀대에도 침묵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권한을 이행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겁니다. 오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전국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유권자에게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정직하고 당당한 김문수 대통령 후보냐의 싸움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커서 우리가 혼란할 수 있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허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을 계속 연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허수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신과 갈등, 혼란을 종식하고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